어제 있었던 회견 얘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기관총 얘기 과연 어떤 맥락에서 신문을 확인한다는 걸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들이 들어가는 로종에 기관 청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 기관 청구를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통과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기관 청구는 한 요만하죠. 이 기관 청구 앞을 자기 가슴이 통과해서 지나간다고 가정해 보시오. 기관 청구 앞을 지나갈 때는 모든 군중이 다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순무만 자세로 기관 청구 앞을 지나서 행사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공포 선행 정치입니다. 왜 기관총까지 필요한 거죠? 북한 체제가 네. 두 가지로 유지됐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기만, 속이는 거고, 네. 하나는 공포인데, 이제 더 이상 속이기가 힘들어졌죠. 네. 거의 전 주민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보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하는 게 남은 게 공포밖에 네.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공포밖에 남지 않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숨기고 싶은 게, 네. 김정은의 출생의 비밀이거든요. 네. 출생이 자기 그 모계가 네. 제1교포 출신이고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그 신분이기 때문에 네. 그걸 숨기고 싶은데 자꾸 북한 주민이 그런 걸 알아가게 되니까 이제는 이제 자꾸 네. 공포를 더 심하게 해서 공포 통치를 통해서 이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관총을 들여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태공사 말씀 관련해서 두 가지 팩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네. 김일성 광장에 지금 태공사가 몇몇 명이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네. 김일성 광장의 면적이요. 네. 우리 서울역에서, 남대문에서부터 네. 광화문까지 전체 광장의 3분의 2 정도 됩니다. 네. 우리 그때 여기 모였을 때 남대문부터 다 모인 거 아닌데도 100만이라 그랬죠. 네. 쟤네 저렇게 모아도 몇 만이에요. 쟤네들 최고 뻥칠 때 10만 모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북한의 사례로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좀 과장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네, 나중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 알고 있거든요. 김정은의 생모는 고영희입니다만 북한 주민은 이걸 모른다는군요. 북한에서는 모르는 김정은의 생모 이름 우린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일은 아버지는 빨치산 대장, 어머니는 빨치산 대원, 항일의 묘성 영웅. 그러니까 피가 좋다는 거죠. 다른 사람 있으면 내놔봐. 북한에서 내놓을 수 있어요. 김정일 외에는 김정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질 때까지 김정은의 존재를 알고 있는 북한 사람들은 얼마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결국 집권 5년차가 된 오늘까지도 생모 이름을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어머니를 성군 조선의 어머니 이렇게만 공개했지 차마 자기 어머니가 김정은의 공식 부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김정일한테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김정은이나 김여정은 그중 한 여인한테서 난 아이다. 지도자에 대한 수령의 신격화가 유지되겠습니까? 저 얘기는요. 네.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중풍이죠. 그때까지는 태영호 본인도 김정은의 존재를 몰랐다. 이게 진짜로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아는 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었죠. 네. 전부 국정원에서 내놓고 그래가지고 많이 알고 있었는데. 김정운이란 이름을 그 당시에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후지모토 겐지가 네. 일본 김정일이 그 요리사인 후지모토 네. 겐지가 김정은 구로 문자 써가지고 네. 김정은이가 이제 셋째 아들이고 네. 앞으로 후계자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후계자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네. 그러다가 최초로 알게 된 게 2009년도 네. 9월 30일 날 제3차 노동당 대표자 대회를 합니다. 네. 그때 처음으로 김정은이가 이제 공개석에 등장을 하면서 네. 후계자로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 묘역 영상을 저희가 좀 컴퓨터 그래픽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혁명 열살은 바로 근처에 묻어져 있습니다만 역시 당연한 얘기지만 북한 주민들은 잘 모르겠군요. 여기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는 고영희 묘를 저다 만들었을 때는 네. 많은 사람들이 참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넓게 하고 주차장도 만들어 놨는데 네. 지금 현재 실제로 이제 공개를 하려다 보니까 네. 역효과가 크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도 참배를 못하게 이렇게 네.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네. 저기요, 고영희 이야기가 언제 처음 나오는 거 알면은 저도 네. 기사를 썼는데 그 조청년들이 내는 조선신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북한하고 같이 내는 건데 우리말로도 돼 있고 거기 네. 보게 되면 고영희가
그 아버지를 따라 북한에 갔다가 무용수가 돼갖고 일본에 와서 춤추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때 일본에 왔을 때 일본말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용수였어요. 그래서 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했는데 그래서 저 아버지까지 취재하고 쭉 나온 게 있는데 저는 우리 심리전 부대에서 조선신보 그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북한 전역에 쫙 뿌리면서 이게 고영이다. 이렇게 째포의 딸이다.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그 김정일이 데리고 있었던 많은 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결국 김정은, 김정철, 김여정의 어머니인데 이렇게 부인이 여러 있어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기도 했나 보죠. 태영 공사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 소개를 해서 네.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이 김영숙이죠. 네. 거기서 소생이 이제 딸밖에 없습니다. 김설송이고 그다음에 성혜림이는 그 당대의 최고 유명한 여자 배우를 네. 김정일이가 납치를 데리고 살다가 네. 김정남이를 낳았죠. 그렇죠. 그다음에 고영이는 만수대 예술단 출신의 그 무용수입니다. 무용수인데 김정일이가 자기 그 죽은 엄마하고 너무 닮았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명숙의 딸 김설송, 그러니까 김정은한테는 이복 누나가 되는 건데 어제 태호공사 얘기 들어보니까 얼굴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김정은을 몰랐지만 2008년, 9년 이후부터는 알게 됐다 그랬는데 이 김설송은 나처럼 고위급 외교관조차 들을 수 없었고 볼 수도 없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장면도 역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설송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한 것, 그 장면 또 어제 음성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주민들한테 김설송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게 알려지는 것은 곧 수령의 지위에서 김정은을 끌어내린다는 거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김설송이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은 딸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과연 김설송이가 그러면 김정은이 친누인가 그 명백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지금까지 살았지만 김설송 얼굴 사진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설성이 뭐 당 조직 기도부에서 네. 상당히 그 힘을 쓰고 있다, 뭐 실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하. 네. 기본적으로 지금 저 태광공사 얘기했지만은 네. 김설성의 존재 자체가 드러나면은 북한 체제에 상당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걸 공개할 리도 없고 더군다나 그런 그 힘을 줄 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설성이가 북한 체제에서 상당한 유력 인사다 이런 말은 전부 다 헛소문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어제 태원공사 꺼냈던 얘기 중에, 한류 드라마가 북한에 많이 들어간 거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의 젊은이들과 북한 주민들이 그걸 많이 따라하게 됐다는군요.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면 북한 말투, 우리의 남한 말투를 쓰는 사람은 잡아간다 그러는데 어떤 표현들이 그런 것인지 직접 소개합니다. 지하철, 공공버스 이런 데 109, 109 소조들이 다 나가가지고 수시로 젊은이들 지나가면 한국 말투가 있는가 봅니다. 이제 드라마 봐서 말투도 이제는 한국식으로 변하고 있어요. 처녀청각에 연애할 때 뭐 자기야, 오빠야 이런 말투는 우리 때는 없었거든요. 할 거야 뭐 이런 말투. 예? 그다음에 뭐 크크크 이런 한국 말투 오면 딱 해소합니다. 가자. 김정은이가 한국 영화 이거 보는 거 막아라 하고 지금 내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이거 지금 돈벌이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뺐으면 전화 찾겠다고 20-30달러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살려주세요 하면 그 자리에서 보위원이 다 지우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고 돌려주거든요. 북한이 지금 하다가 지금 하지 못하게 있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약, 한류. 자, 막지 못하는 건 하나가 마약, 또 다른 것은 한류다. 결국 북한한테는 한류가 마약이군요. 지금 듣다 보니까 109 소조가 우리로 얘기하면 파파라치네요. 김영란법 어긴 사람이 있나 뭐 이렇게 친구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지금 우리 태공사는 한국식이라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요 서울식이에요. 네. LA 교포나 저 유럽에 있는 교포들도 서울 음식, 서울 맛도 다 따라오거든요. 네. 연변가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북한 사람들 가만히 만나보면 한 20년 차이 두고 따라옵니다. 이건 문화의 우월성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백공구 소조라는 것은 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김정은 암살을 다룬 그 영화, 네. 더 인터뷰라는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소니가 만들었다 해킹 당했던 그렇죠. 그 영화죠. 그 영화가 나오게 되자 그게 북한으로 못 들어오게 만들려고 네. 김정은의 지시에서 만든 그 특별한 소조입니다. 그러면 만든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군요. 한 2년 됐을까요? 2014년 말일 겁니다. 2014년. 네. 10월 그러니까 정도. 109 소조, 109 소조라는 것은 2년 전에 더 인터뷰란 영화 이제 막으려고 만들었. 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면 하루는 우리 큰애가 집에 와서 가방을 탁 바닥에 얹으면서
아버지 이순신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역사 교육을 잘 안 해줍니다. 깜짝 놀랐고 너 이순신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아니 이순신 앞에 위대한 글자 있잖아요. great, 영어로 말하면 great. 위대한이란 글자를 이순신 앞에 붙일 수 있느냐? 애가 물어봐요. 그래서 선생이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름을 써내고 왜 이 사람이 위대하냐 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애가 나와서 김일성이 위대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라를 해방시키고 일본을 내몰았기 때문에 위대하다. 한국 애가 나왔는데 한국에는 난 이순신이 위대하다. 이순신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내몰아서 이순신이 위대하다. 우리 애는 위대한이라는 글자는 오직 김일성 하는 데만 붙이는 줄 알았거든요. 아이한테 이야기해주면 아이가 커서 잘못 발언하면 야단이거든요. 내가 크면 너한테 다 설명해 줄게. 네. 예, 북한은 일단은 역사는 민중상황으로 봅니다. 왕조상황으로 보는 게 아니고 네. 민중상황으로 이제 보고 그다음에 큰 틀에 있어서는 김일성의 증조부 김웅우 그다음에 할아버지 김보현 그다음에 아버지 김형기 그다음에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한 5대 6대를 위주로 해서 역사를 설명하고 그 사람들 위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다른 건 거의 모릅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이라든가 뭐 세종대왕이라든가 이런 건 잘 모릅니다. 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최순실 게이트 시작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저대 본관보다는 관저에 주로 머물면서 문서로 보고받는 얘기 이제 다 알게 됐잖아요. 근데 태호가 설명하는 김정은의 업무 방식 중에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많이 있네요. 일단 김정은이 어디서 일하는지 잘 모른다. 둘째, 주로 컴퓨터로만 보고하기 때문에 보고가 올라갔을 때 봤는지 안 봤는지 알기 어렵다. 소개하겠습니다. 북한 사람 치고 김정은이 어디서 사물을 보고 어디서 사는지 모릅니다. 컴퓨터로 딱 가기 때문에 그걸 어디서 김정은이 보는지 또 실제 김정은이 진짜 보고하는지 이건 상당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 문건을 다 보고 거기에 제거한다? 이건 물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3층 서기실이라는 거 있습니다. 밑에서 보고해온 문건을 김정은한테 전달할 기능밖에 없다. 지금 북한 체제는 당장 오늘 김정은이 죽었다. 위에서 김정은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체계예요.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외국으로 도망쳐도 한동안은 도망친 것조차 모르고 운영될 수 있는 것이 북한의 체제입니다. 역시 보안 문제 때문이겠죠. 뭐 거쳐도 계속 옮겨다니고 그래야 되는 거겠죠. 물론 우리가 참수작전을 한다 그러니까 네. 그걸 숨기기 위한 신변 안전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저 사람들이 아주 무서운 통치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컴퓨터로 이렇게 전송을 하든 네. 아니면 과거에 김정일이는 팩스로 주로 했었습니다. 네. 팩스로 주로 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네. 5개 부처가 연관이 돼서 부처가 이제 보고를 합니다. 네. 보고를 하면 그 5개 부처가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네. 대책을 뭐라고 그랬는지가 정확히 드러나서 내일 문책할 부서가 어딘지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처도 거짓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 부처의 대면 보고 받는 것보다도 네. 여러 부처에서 동시에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 해가지고 네. 서로 견제를 시켜가지고 충성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배반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저런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뭐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여기저기 뭐 국가정보원도 보고하고 외교부도 보고하고 총리실도 보고하고 뭐 다양한 보고서가 올라오겠습니다만 결국 비교해 본다는 것, 그것이 문책의 대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통치 수단이 될 것 같다, 그 얘기군요. 그러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정은한테 보고한 보고 소양이 너무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렇다고 보시는 겁니까? 모든 정보가 네. 김정은 개인한테 집중되지 않습니까? 네. 아까 태영호공사 얘기했듯이 서기실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 비서실 같이 서기실이 있는데 서기실이라는 것이 이제 노동당 조직지도부 산하에 있어요. 네. 그래서 서기실장이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급입니다. 대우를 그렇게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장관급은 좀 못 되고 네. 장관급보다 약간 높은 그 정도 위상에 있는데 사실 북한의 최고의 권부고 네.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나타나지 않고 가끔 가다가
서기실에 근무했던 탈북자가 뭐 10년에 하나, 20년에 하나 나타나는데 네. 그 양반들이 탈북을 해야 겨우 그 서기실이 이제 규모가 나타나고 네. 어떤 일을 했는지가 드러나는데 그 사람들은 개인의 모습은 전혀 없고 네. 오로지 김정일의 분신입니다. 네. 분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름을 밖에 내거나 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네. 저는 지금 우리 최순실 사건으로 일어난 촛불 시위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쭉 보면서요. 네. 이걸 어떻게 나중에 정리할까, 기자로서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87년도에 6월 사태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굉장했죠. 그래서 민주화가 됐고 그다음에 88년도에 우리가 올림픽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핸드 인 핸드라는 노래가 퍼졌고 우리 시위도 많이 퍼졌는데 그게 나중에 2년, 1년 후에 동유럽 공산국가를 붕괴시키는 하나의 혁명적인 요소가 수출이 됐습니다. 저는 하나의 한류의 수출로 보는데 지금 우리의 촛불 시위가 내년 대선에서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지만 네. 그런 단계를 거쳐서 지금 남북의 지도자는 둘 다 은둔의 지도자입니다. 스스로 결정을 안 하고 하는 건데 저런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하나의 혁명적 요소로서 저는 이 촛불 시위에서 일어난 이런 걸 우리가 경험을 쌓아서 네. 다음 정권에서 이걸 어떻게 집행시키냐에 따라서 북한을 네. 해방시키는 걸로 해야만 저는 아마 이번에 우리 그 촛불 시위의 진정한 의미가 커지지 않을까. 이걸 한번 위장자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2시간 반 동안 이어졌던 태영호 공사 이야기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저희가 대략적인 중요한 내용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기회가 있겠죠. 태영호 공사가 과연 앞으로 어떤 북한의 속살을 보여주는지 계속 정리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소식 봤습니다. 김정봉 교수님 그리고 이정훈 편집. 그렇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소개를 해서 네.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이 김영숙이죠. 네. 거기서 소생이 이제 딸밖에 없습니다. 김설송이고 그다음에 성혜림이는 당대의 최고 유명한 여자 배우를 네. 김정일이가 납치를 해 데리고 살다가 네. 김정남이를 낳았죠. 그렇죠. 그다음에 고영이는 마수대 예술단 출신의 무용수입니다. 무용수인데 김정일이가 자기 죽은 엄마하고 너무 닮았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명숙의 딸 김설송, 그러니까 김정은한테는 이복 누나가 되는 건데 어제 태영호 공사 얘기 들어보니까 얼굴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김정은을 몰랐지만 2008년, 9년 이후부터는 알게 됐다 그랬는데 이 김설송은 나처럼 고위급 외교관조차 들을 수 없었고 볼 수도 없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장면도 역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설송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한 것, 그 장면 또 어제 음성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주민들한테 김설송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게 알려지는 것은 곧 수령의 지위에서 김정은을 끌어내린다는 거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김설송이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은 딸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과연 김설송이가 그러면 김정은이 친누인가? 그 명백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지금까지 살았지만 김설송 얼굴 사진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설성이 당 조직 기도부에서 네. 상당히 힘을 쓰고 있다. 실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하. 네. 기본적으로 지금 태영호 공사 얘기했지만은 네. 김설성의 존재 자체가 드러나면은 북한 체제에 상당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걸 공개할 리도 없고 더군다나 그런 힘을 줄 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설성이가 북한 체제에서 상당한 유력 인사다 이런 말은 전부 다 헛소문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어제 태영호 공사 꺼냈던 얘기 중에 한류 드라마가 북한에 많이 들어간 거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의 젊은이들과 북한 주민들이 그걸 많이 따라하게 됐다는군요.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면 북한 말투, 우리의 남한 말투를 쓰는 사람은 잡아간다 그러는데 어떤 표현들이 그런 것인지 직접 소개합니다. 지하철, 공공버스 이런 데 109, 109 서소들이 다 나가가지고 수시로 젊은이들 지나가면 한국 말투가 있는가 봅니다. 이제 드라마 봐서 말투도 이제는 한국식으로 변하고 있어요. 처녀청각에 연애할 때 자기야, 오빠야 이런 말투는 우리 때는 없었거든요. 할 거야 이런 말투. 예? 그다음에 크크크 이런 한국 말투 오면 딱 해소합니다. 가자. 김정은이가 한국 영화 이거 보는 거 막아라 하고 지금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어머니를 성군조선의 어머니 이렇게만 공개했지 차마 자기 어머니가 김정은의 공식 부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김정일한테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김정은이나 김여정은 그중 한 여인한테서 난 아이다. 지도자에 대한 수령의 신격화가 유지되겠습니까?
저 얘기는요. 네.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중풍이죠. 그때까지는 태영호 본인도 김정은의 존재를 몰랐다. 이게 진짜로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아는 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었죠. 그다음 네. 정부 국정원에서 내놓고 그래가지고 많이 알고 있었는데. 김정운이란 이름을 그 당시에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후지모토 겐지가 네. 일본 그 김정일이 그 요리사인 후지모토 네. 겐지가 김정은 구로 문자 써가지고 네. 김정은이가 이제 셋째 아들이고 네. 앞으로 후계자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후계자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네. 그러다가 최초로 알게 된 게 2009년도 네. 9월 30일 날 제3차 노동당 대표자 대회를 합니다. 네. 그때 처음으로 김정은이가 이제 공개석에 등장을 하면서 네. 후계자로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김정은의 생모 고영의 묘역 영상을 저희가 좀 컴퓨터 그래픽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혁명 열차는 바로 근처에 묻어져 있습니다만 역시 당연한 얘기지만 북한 주민들은 잘 모르겠군요. 여기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는 고영이 묘를 저다 만들었을 때는 네. 많은 사람들이 참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넓게 하고 주차장도 만들어 놨는데 네. 지금 현재 실제로 이제 공개를 하려다 보니까 네. 역효과가 크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도 참배를 못하게 이렇게 네.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네. 저기요, 고영의 이야기가 언제 처음 나오는 거 알면은 저도 네. 감 기사를 썼는데 그 조청년들이 내는 조선신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북한하고 같이 내는 건데 저기 우리말로도 돼 있고 거기 네. 보게 되면 고영이가 그 아버지를 따라 북한에 갔다가 무용수가 돼갖고 일본에 와서 춤추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때 일본에 왔을 때 일본말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용수였어요. 그래서 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했는데 그래서 저 아버지까지 취재하고 쭉 나온 게 있는데 저는 우리 심리전 부대에서 조선신보 그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북한 전역에 쫙 뿌리면서 이게 고영이다. 이렇게 째포의 딸이다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그 김정일이 데리고 있었던 많은 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결국 김정은, 김정철, 김여정의 어머니인데 이렇게 부인이 여러 있어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된다 보죠. 태영호 공사 얘기네요. 그래서 역사를 설명하고 그 사람들이 저로 가르치기 때문에 다른 건 거의 모릅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이라든가 세종대왕이라든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최순실 게이트 시작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저보다 본관보다는 관저에 주로 머물면서 문서로 보고받는 얘기 이제 다 알게 됐잖아요. 근데 태호가 설명하는 김정은의 업무 방식 중에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많이 있네요. 일단, 김정은이 어디서 일을 하는지 잘 모른다. 둘째, 주로 컴퓨터로만 보고하기 때문에 보고가 올라갔을 때 봤는지 안 봤는지 알기 어렵다. 소개하겠습니다. 북한 사람 치고 김정은이 어디서 사물을 보고 어디서 사는지 모릅니다. 컴퓨터로 딱 가기 때문에 그걸 어디서 김정은이 보는지 또 실제 김정은이 진짜 보고하는지 이건 상당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 문건을 다 보고 거기에 제거한다? 이건 물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3층 서기실이라는 거 있습니다. 밑에서 보고해온 문건을 김정은한테 전달할 기능밖에 없다. 지금 북한 체제는 당장 오늘 김정은이 죽었다. 위에서 김정은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체계예요.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외국으로 도망쳐도 한동안은 도망친 것조차 모르고 운영될 수 있는 것이 북한의 체제입니다. 역시 보안 문제 때문이겠죠. 거쳐도 계속 옮겨다니고 그래야 되는 거겠죠? 물론 우리가 참수작전을 한다 그러니까 네. 그걸 숨기기 위한 신변 안전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저 사람들이 아주 무서운 통치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컴퓨터로 이렇게 전송을 하든 네. 아니면 과거에 김정일이는 팩스로 주로 했었습니다. 네. 팩스로 주로 했는데 만약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네. 5개 부처가 연관이 돼서 부처가 이제 보고를 합니다. 네. 보고를 하면 그 5개 부처가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네. 대책을 뭐라고 그랬는지가 정확히 드러나서 내일 문책할 부서가 어딘지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처도 거짓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 부처에 대면 보고 받는 것보다도 네. 여러 부처에서 동시에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 해가지고 네. 서로 견제를 시켜가지고 충성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배반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저런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여기저기 국가정보원도 보고하고
외교부도 보고하고 총리실도 보고하고 뭐 다양한 보고서가 올라오겠습니다만 결국 비교해 본다는 것, 그것이 문책의 대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통치 수단이 될 것 같다, 그 얘기군요. 그러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정은한테 보고된 보고 소양이 어제 있었던 회견 얘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기관총 얘기 과연 어떤 맥락에서 신문을 확인한다는 걸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들이 들어가는 로정에 기관 청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 기관 청구를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통과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기관 청구는 한 요만하죠. 이 기관 청구 앞을 자기 가슴이 통과해서 지나간다고 가정해 보시오. 기관 청구 앞을 지나갈 때는 모든 군중이 다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순금한 자세로 기관 청구 앞을 지나서 행사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공포 선행 정치입니다. 왜 기관총까지 필요한 거죠? 북한 체제가 네. 두 가지로 유지됐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기만, 속이는 거고, 네. 하나는 공포인데, 이제 더 이상 속이기가 힘들어졌죠. 네. 거의 전 주민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보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하는 게 남은 게 공포밖에 네.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공포밖에 남지 않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숨기고 싶은 게 네. 김정은의 출생의 비밀이거든요. 네. 출생이 자기 그 모계가 네. 제1교포 출신이고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그 신분이기 때문에 네. 그걸 숨기고 싶은데 자꾸 북한 주민이 그걸 알아가게 되니까 이제는 이제 자꾸 네. 공포를 더 심하게 해서 공포 통치를 통해서 이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관총을 들여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태공사 말씀 관련해서 두 가지 팩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네. 김일성 광장에 지금 태공사가 몇몇 명이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네. 김일성 광장의 면적이요. 네. 우리 서울역에서, 남대문에서부터 네. 광화문까지 전체 광장의 3분의 2 정도 됩니다. 네. 우리 그때 여기 모였을 때 남대문부터 다 모인 거 아닌데도 100만이라 그랬죠. 네. 쟤네 저렇게 모아도 몇 만이에요. 쟤네들 최고 뻥칠 때 10만 모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북한의 사례로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좀 과장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 알고 있거든요. 김정은의 생모는 고영희입니다만 북한 주민은 이걸 모른다는군요. 북한에서는 모르는 김정은의 생모 이름, 우린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일은 아버지는 빨치산 대장, 어머니는 빨치산 대원, 항일의 묘성 영웅. 그러니까 피가 좋다는 거죠. 다른 사람 있으면 내놔봐. 북한에서 내놓을 수 있어요. 김정일 외에는 김정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질 때까지 김정은의 존재를 알고 있는 북한 사람들은 얼마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결국 집권 5년 차가 된 오늘까지도 생모 이름을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 내리내가 그것을 이용해서 이거의 지금 돈벌이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뺐으면 전화 찾겠다고 20-30달러 잘못했으니까 살려주세요 하면 그 자리에서 보위원이 다 지우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고 돌려주거든요. 북한이 지금 하다가 지금 하지 못하게 있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약, 한류. 자, 막지 못하는 건 하나가 마약, 또 다른 것은 한류다. 결국 북한한테는 한류가 마약이군요. 지금 듣다 보니까 109 소조가 우리로 얘기하면 파파라치네요. 김영란법 어긴 사람이 있나 뭐 이렇게 친구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지금 우리 태공사는 한국식이라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요 서울식이에요. 네. LA 교포나 유럽에 있는 교포들도 서울 음식, 서울 맛도 다 따라오거든요. 네. 연변가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북한 사람들 가만히 만나보면 한 20년 차이 두고 따라옵니다. 이건 문화의 우월성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백공구 소조라는 것은 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김정은 암살을 다룬 그 영화, 네. 더 인터뷰나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소니가 만들었다 해킹 당했던 그렇죠. 그 영화죠. 그 영화가 나오게 되자 그게 북한으로 못 들어오게 만들려고 네. 김정은의 지시에서 만든 그 특별한 소조입니다. 그러면 만든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군요. 한 2년 됐을까요? 2014년 말일 겁니다. 2014년. 네. 네, 10월 그러니까 109 소조, 109 소조라는 것은 2년 전에 더 인터뷰란 영화 이제 막으려고 만들었. 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면 하루는 우리 큰애가 집에 와서 가방을 탁 바닥에 얹으면서 아버지 이순신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북한에서는 역사 교육을 잘 안 해줍니다. 깜짝 놀라고 너 이순신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아니 이순신 앞에 위대한 글자 있잖아요. great, 영어로 말하면 great. 위대한이란 글자를 이순신 앞에 붙일 수 있느냐? 애가 물어봐요. 그래서 선생이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름을 써내고 왜 이 사람이 위대하냐 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애가 나와서 김일성이 위대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라를 해방시키고 일본을 내몰았기 때문에 위대하다. 한국 애가 나왔는데 한국에는 난 이순신이 위대하다. 이순신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내몰아서 이순신이 위대하다. 우리 애는 위대한이라는 글자는 오직 김일성 하는 데만 붙이는 줄 알았거든요. 아이한테 이야기해주면 아이가 커서 잘못 발언하면 야단이거든요. 내가 크면 너한테 다 설명해 줄게. 네. 예, 북한은 일단은 역사는 민중상황으로 봅니다. 네. 왕조상황으로 보는 게 아니고 네. 민중상황으로 이제 보고 그다음에 큰 틀에 있어서는 김일성의 증조부 김웅우 그다음에 할아버지 김보현 그다음에 아버지 김형기 그다음에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한 5대 6대를 위주로 해서